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성조숙증과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냉장고에 있는 이런 게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주방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이러한 집안에서 당장 치워야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집안에 있는 독성을 띠는 물건들, 바로 버려야 될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영상을 제가 1년 사이에 업로드를 했는데, 집안에 있는 성조숙증이나 발암물질, 그런 독성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독성을 띠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물건들, 식품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통합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매트나 인테리어용 조화, 드라이클리닝 했던 옷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독성을 띠는지, 그리고 왜 치워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바로 오래 사용한 거실 매트나 이런 요가 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을 줄이고 아이들 보호하고 요가할 때 이런 쿠션으로 사용하는 이런 매트들이 우리 몸에 발암물질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모든 매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폴리바이닐클로라이드,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이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한 매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플라스틱 중에서 PVC는 대단히 딱딱하거든요. 이 정도로 딱딱한 게 PVC인데, 이 PVC는 보통 이 배수관 같은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배수관에 사용할 정도로 딱딱한 걸 말랑말랑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소제라는 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걸 넣는데, 그게 바로 발암물질로 작동되는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입니다. 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가소제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유출이 되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을 띈다. 그래서 발암물질 2군으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경독성, 그리고 아이들의 성조숙증 같은 걸 유발하고 성장발육, 지연, 그리고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 같은 경우는 보통 총 함량 기준으로 0.1% 이내여야 된다는 그 어린이들 제품에 대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소비자보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 1년 이상 사용한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한 14개의 제품 중에서 1년 이내에 매트는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3년 이상 사용한 매트 총 8개 중에서 7개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었다. 특히 기준치에 7배 이상 초과하는 매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한 그 PVC가 보통 매트 위에 겉감에 사용되는데, 계속 문지르고 부딪히고 사용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출이 된다. 그래서 오래된 매트는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2017년에 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요가 매트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20가지의 그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를 조사했을 때 기준치보다 240배가 넘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총 4개의 제품에서 기준치가 대략 200배 이상 수치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가 매트도 오래 사용한 건 버리자. 그러니까 매트 중에서 PVC가 들어간 걸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하실 때 겉감에 PVC를 사용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겉감과 안감의 소재를 적어 놓거든요. 거기에서 PVC를 썼나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PVC를 사용하더라도 프탈레이트 계열의 독성이 있는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PVC라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PVC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PVC를 안 쓴 걸 사용하시면 되고, 폴리에틸렌 같은 게 좀 안전하죠. 그래서 소재 자체가 PVC가 아닌 걸 찾자. 마지막으로는 노화된 걸 좀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지금 당장 버려야 될 생활성의 용품들 말씀드리자면,
있냐면은 바로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하는 조화입니다. 2022년 소비자원에서 조사해보니까 일단 좀 찜찜하잖아요. 소비자원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캐치하고 작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20개의 유통되는 제품을 랜덤으로 구매해서 조사해보니까 5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 독성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독성이었냐면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같은 거, 환경호르몬,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데 대단히 오래 걸리는 유기화학 물질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바람성을 띠고 있는 단세염화 파라핀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20개 중에 5개면은 대략 한 25%죠. 이 단세염화 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2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고요. 눈과 피부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면역계를 교란하고 중추신경을 교란하고 마찬가지로 유사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 발육 지연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오래 잔류가 되기 때문에 장기 독성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들어갔나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제조하거나 이 물질 자체를 수입하거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뭘 만들지 못하기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완제품에서 의도치 않게 검출되거나 뭐 부산물로 저가형 뭔가를 써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어떤 기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해서 기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조화를 놔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께 선물할 때는 돈으로 만든 조화를 선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약들약. 세 번째로 드라이 클리닝 하고 그대로 이렇게 비닐로 쌓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희도 그랬거든요. 이런 비닐입니다. 비닐을 벗기자, 비닐을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매, 그러니까 모나 견직 같은 거, 뭐 양복이나 코트, 막 캐시미어 이런 것들은 물이나 세제에 대단히 약하죠. 조직이 분해가 되거나 수축되거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매 세탁 용제 중에서 대표적인 퍼클로로 에틸렌이라는 이 성분, 기름 성분입니다. 요게 노출되면 독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퍼클로로 에틸렌이라는 요 유기용매 성분은 마찬가지로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사용하냐?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날아가는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세탁을 하고 비닐을 쌓아두고 나중에 열어보면은 약간 기름 냄새가 나죠. 이런 게 유기용매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유기용매, 드라이클리닝 유기용매 사용을 제한해서 완전히 못 쓰게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방향성, 날아가는 발암물질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눈이나 코, 이런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되면은 오랫동안 노출되는 이런 드라이클리닝을 하시는 이런 사장님들이 노출이 되면서 피부병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심폐, 간과 신장과 폐에 독성 유발하고 발암물질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요 비닐을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한 2, 3일 놔두자. 저부터 일단 잘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당장 버린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바로 종이 호일입니다. 종이 호일. 종이 호일은 사실 대단히 안전하죠. 알루미늄 호일보다 훨씬 안전하고, 알루미늄은 열을 가하거나 뭐 김치 같은 산도가 있는 거에 닿거나 그럴 때 알루미늄이 유출이 되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종이 호일은 대단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있죠.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종이 호일 위에 코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성분,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이 성분이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팅 성분이 온도가 한 220도에서 240도까지 안전한데요. 그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200도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종이 호일을 후라이팬 위에다가 직접 올려놓고 가열하는 경우,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름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후라이팬에다가 종이 호일을 깔고 거기다 고기나 뭐 빵 같은 걸 넣고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온도가 200도 이상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이 분해가 돼서 음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입니다. 다만 이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이 성분은 대단히 안전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냥 플라스틱 성분인데요. 이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들어온다, 그 정도인
아닌데 그럼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슈가 있죠. 아직까지 안전한가 위험한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어떤 건강상 독성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독성에 대해서 밝혀진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굳이 프라이팬에 놓고 사용하지 말자. 그런 걸 조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종이컵도 이슈가 있죠. 종이인데 종이 안쪽에 폴리에틸렌이라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거나 사용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에틸렌의 끓는 점이 110도에서 120도이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게 결론인데 폴리에틸렌 자체가 대단히 안전한 성분이고 우리 몸에 거의 무해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독성에 대한 연구가 있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또는 환경 호르몬 같은 우리 몸에 축적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만 사용 안 하면 괜찮나? 라고 보시면은 보통은 그렇다. 그렇지만 일부는 온도와 무관하게 녹아날 수도 있다라는 게 학계의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종이컵은 사용을 좀 덜하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셔야 될 물건 5번째,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이 오래된 프라이팬은 기름을 별로 안 써도 음식물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죠. 이 코팅 소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코팅 소재가 바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테프론 같은 이런 코팅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과부라 화합물은 대단히 안정성이 있어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놓으면은 음식이나 계란 같은 거, 프라이 같은 걸 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떠다니죠. 이렇게. 그 정도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팬에 코팅을 해놨습니다. 이 과부라 화합물 중에서 과부라 옥탄산이라는 이 화합물에 대해서는 WHO의 암 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발암물질이라도 안전하게 붙어 있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또는 껍질이 벗겨져 있는 프라이팬들에 대해서는 이런 과부라 화합물이 유출될 수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련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많이 있죠. 그 정도로 코팅이 벗겨진 걸 사용하시면은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팅이 벗겨지면은 코팅 밑에 깔려있는 합성 금속 소재들, 뭐 알루미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면서 독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런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부라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반감기가 대단히 길다고 합니다. 미국의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은 반감기가 4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다양한 독성을 보여준다. 암, 미수가, 기형아 출산, 갑상선 질환, 장기 독성, 조숙증, 불안증, ADHD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 독성, 장기 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2, 3년 쓰고 스크래치 난 거 그냥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보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매트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매트에 그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해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트 관련된 협회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 영상 업로드하고 한국의 업체들은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좀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 제외하면은 국내산 매트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뭐였냐면은 주방에 있는 안 좋은 물건들, 프라이팬이나 여러 가지 접시나 수세미 이런 거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알루미늄 용기 또는 식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는 거의 원래 스댕류를 많이 사용하다가, 스댕 아시죠? 그리고 또는 그냥 철로 된 걸 사용하다가 잠깐 양은 냄비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알루미늄 용기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 알루미늄 식기는 열 전도율이 높고 녹이 슬지 않는 특징, 그리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캠핑 용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알루미늄 용기이고, 최근 들어선 주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많이 사용했던 그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는 그 냄비가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식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식약처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은 알루미늄 식기에 산화 피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알루미늄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 있는데, 오래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긁으면서 사용하거나 또는 설거지를 할 때 철 수세미 같은 거나 좀 까칠까칠한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그 산화 피막이 손상되면서 알루미늄이 유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산화 피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사용 시 뜨거운 물을 넣고 펄펄 끓여서 한 5분 정도 끓이면은 이 산화 피막이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코팅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요건 때문에 알루미늄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도가 강하거나
보관하거나 염도가 강한, 그러니까 뭐 식초나 토마토 소스 같은 거를 보관하거나 뭐 절임류나 젓갈류, 뭐 김치 같은 걸 보관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사용하면은 알루미늄이 이온화돼서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할 때는 오래된 거는 무조건 버리시는 게 낫고, 긁힌 흔적이 있는 것들, 그리고 겉에 표면이 기스가 많이 난 것들도 그냥 버리는 게 낫고요. 반찬류들 중에서 짜거나 산도가 강한 것들은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루미늄에 대한 유해성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것 중에서 대부분 한 99%는 소변으로 나가지만 1%가 남아서 축적돼서 독성을 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몸무게 60kg 성인 기준으로 매일 17mg 정도의 알루미늄, 그러니까 쌀 한 톨 정도의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20% 정도, 3에서 4mg 정도를 평균적으로 알루미늄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검사를 해봤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금속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누적되면은 유방암, 호르몬의 변화, 신장질환, 골연화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신경독성, 알츠하이머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용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방용품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지난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바로 프라이팬, 특히 오래된 프라이팬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팬에는 음식이 달라붙지 않도록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 금속에다가 과불화 화합물을 코팅한다고 했죠. 테프론층이 있어서 음식물이 잘 안 달라붙게 하는데, 이 테프론층이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다른 물질과 결합되거나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러붙지도 않고 되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오래 사용하거나 이렇게 수세미로 막 박박 문지르거나 날카로운 거에 긁혔을 때 이 과불화합물이 우리 몸으로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과불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고 들어왔을 때 유해성을 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과불화합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한 4년 정도 이상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 독성, 생식 기능 저하,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프라이팬은 버리자, 스크래치가 난 프라이팬은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버려야 될 용품 세 번째는 바로 일주일 이상 사용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 저도 집에서 설거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세미는 자주 교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세미에는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고 습하고 물기가 항상 많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수세미라고 할 정도로 세균의 온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기용 수세미에서는 1세제곱센치당 요만큼이죠. 요만한 덩어리당 500억 개에 달하는 세균이 나왔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이런 대단히 위험한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수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압도적인 식중독균 수치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대로 세척 안 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면은 세균을 바르는 거죠. 물론 이제 설거지하고 잘 말리면은 이제 세균들이 많이 죽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균들을 어떻게 제거하냐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세미의 세균을 100% 제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을 공개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수세미들, 필름형, 아크릴, 철, 실리콘, 망사, 스펀지, 천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스펀지를 대상으로 세균에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다음에, 첫 번째는 물 1리터와 주방세제 2g 정도를 부어놓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와 식초와 물을 1대1대1로 5분간 소독을 하고, 그리고 물 1.5리터와 락스 5ml를 넣고 5분간 소독을 하고,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간 돌려가지고 소독을 하고, 끓는 물에 10분간 살균을 했을 때 세균이 얼마나 제거됐나를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끓는 물에 삶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100% 제거된 게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천이나 이런 천연 스펀지 같은 것들은 돌릴 수가 있겠죠. 철수세미는 절대 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락스도 99%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없었던 거는 주방세제에다가 넣은 건데, 그것도 99.6%가 제거됐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0.4%가 남았지만 0.4%도 세균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100%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은 뜨거운데 끓이거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약하자면은 수세미에는 세균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 1회 정도 교체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살균하거나 소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법은 그냥 내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주방에서 주의해야 될 네 번째 물건은 바로 멜라민 수지 식기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포장마차 또는 분식집에서 많이 봤던 그 화려한 이렇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가벼운 그 용기입니다. 표면이 되게 딱딱하고 단단하고 내열성도 강하고 그리고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레트로 열풍 때문에 그런지 마트 가보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멜라민 수지라는 거는 멜라민이라는 유기화합물과 그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결합시켜 놓으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발암물질을 안 띄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단단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오래되거나 손상이 됐을 때 문제가 되고 포름알데히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식약처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은 멜라민 수지 식기는 보통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자외선 소독기와 같은 곳에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변색과 균열이 생기면서 포름알데히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식기세척기 같은 인위적인 어떤 마찰을 줄 수 있는 거에도 노출됐을 때 유출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산도가 강한 식초 같은 거나 김치 같은 걸 오래 담아 두시면은 또 포름알데히드가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노출되는 그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때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척할 때 빡빡 기스가 날 정도로 밀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된 용기는 그냥 바로 버리시고, 겉에 봤을 때 기스가 많이 난 것도 그냥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방에 있는 용기 중에 버려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다섯 번째는 재사용된 일회용 페트병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실 건데요. 생수병을 많이 활용을 하죠. 생수병을 다시 뭔가를 담아서 사용하거나 음료수나 뭐 주스 같은 걸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매스컴을 많이 탄 뒤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생수병은 재활용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미세 플라스틱 뭐 그런 걸 차치하고 세균의 오염이 더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일회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면은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게 균열이 생기거나 플라스틱 쪽에 마모가 돼서 오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군사령부 항공의무전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자세히 잘 나오더라고요. 훈련병들이 수통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일회용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균이 과연 안전한가를 검사를 한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물병에다가 넣어서 많이 다녔긴 했거든요. 수통을 보급을 해주는데 수통이 좀 막 냄새도 나고 좀 불결한 것 같아가지고 일회용 물병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척한 살균된 수통과 그다음에 미개봉한 이 페트병을 3번 똑같이 먹고 시간을 놓고 30도에다가 방치했을 때 세균이 증식된 정도를 보면은 일회용 페트병이 훨씬 빠르게 세균이 증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향균 처리도 안 돼 있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투명해서 외부에서 바로 열이 빠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페트병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24시간 놔두니까 기준치의 한 400배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페트병은 빠르게 먹고 그냥 버리자, 재활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확인하셨나요? 이 영상의 댓글에 수세미 그리고 프라이팬을 당장 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수세미를 자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장고 속에 있는 독성을 띠는 물건들, 식품들을 한번 볼까요? 냉장고 속에 버려야 될 물건 총 4가지로 구분했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레토르트 식품, 큰 그룹군으로 보면은 초가공 식품들입니다.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정크푸드로 불리워지는 이 초가공 식품, 대표적인 게 레토르트 식품이거든요. 초가공 식품이라는 단어는 산파울로 보건대학에서 지정한 노바 식품 분류 체계로 4가지의 식품을 가공 단계에 따라서 나눠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고 WHO나 여러 국가 기관들에서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품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가공식품. 원물 그 자체를 섭취하는 식품들이 비가공식품이고 뭐 우유, 쌀, 견과류, 소고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가공되지 않은 그 자체의 식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공식재료. 그러니까 식재료로부터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추출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버터, 식용유, 설탕, 꿀, 뭐 식초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공식품인데요. 가공식품은 비가공식품에다가 가공식재료를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에다가 소금, 설탕 같은 거 식재료끼리 섞어 준 게 바로 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김치 같은 거, 과일 절임, 훈제고기, 뭐 맥주나 뭐 와인 이런 것도 가공식품에 해당되겠네요. 네 번째, 초가공식품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가공식품에다가 맛과 식감과 향과 색을 더하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들을 다양하게 넣은 게 초가공식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초가공식품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시리얼 같은 거, 인스턴트 음식, 앞서 말씀드린 레토르트 음식, 요즘에 잘 나가는 밀키트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수제가 아니라 직접 막 대량 생산된 거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스켓, 파이, 빵, 오렌지 주스, 통조림 음식들, 햄, 뭐 아이스크림, 라면, 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식품이죠. 원재료에다가 양념 치고 여기다가 합성 조미료를 뿌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이고요.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초가공식품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놀라바. 이거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바, 달짝지근한 거,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보이는 시리얼 같은 거,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하지 않냐 하시겠지만 색을 검정색으로 내기 위해서 뭔가를 넣었고 단맛을 내기 위한 대체당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구분하는 게 되게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첨가물, 감미료, 안정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감미료로 우리가 솔비톨,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 자일리톨, 아스팔탐, 스크랄로스, 스테비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알긴산, 뭐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스, 변성전분, 벤조산나트륨 같은 방부제나 안정제 같은 게 들어간 거. 성분표를 보시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첨가물들이 들어간 게 바로 초가공식품이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이 초가공식품이고 냉장고 뒤져보시면 대부분일 거예요. 초가공식품이 위험한 이유는 가공이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농축이 된다는 거죠. 복숭아를 예를 들자면은 생 복숭아에서 복숭아 통조림으로 가고 복숭아 통조림을 복숭아 잼으로 활용할 때 당의 농축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복숭아 그냥 생 것은 100g당 칼로리가 49kcal, 황도 통조림은 81kcal, 잼은 211칼로리. 당 수치를 봐도 9.2, 18g, 43g. 당이나 외부에서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로리가 대단히 높고 당도 높고 여러 가지 첨가물로 인한 우리 몸의 교란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염증이 잘 유발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염증이 잘 생기면은 여러 가지 질환들, 만성 질환들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 자가 면역성 질환과 암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성인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뭐 심혈관 질환 생기고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유병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트러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암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사망률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 강원대의대 연구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 데이터를 통계로 코호트 연구를 한 거죠. 추적 조사를 했더니 11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24% 증가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가공식품의 소비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하면은 암 발병률이 2% 증가,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망률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미료나 조미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을 냉장고에서 치우는 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이런 거 챙겨주면 안 되겠죠. 가공식품까지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자, 두 번째로 냉장고에서 당장 치워야 될 식품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자를 후라이팬 같은 데 구워서 튀기거나 구워 먹으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이 성분이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EA군인데 보통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구워 먹을 때 그냥 감안하고 먹고 우리 몸에 해독하는 건데 냉장고에다 보관한 감자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냉장고
냉장고에다가 감자를 보관하게 되면은 감자에 있는 당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환원당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원리가 감자에 있는 아스파라긴과 당이 만나서 고온이 가해지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기는데, 냉장 보관한 감자가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거를 좀 덜 생기게 감자를 먹는 방법은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감자를 튀기거나 굽지 마시고 삶아 드시고, 튀겨 먹을 때는 가급적 설탕 같은 걸 치지 않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가이드한 아크릴아마이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 8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 실내에다가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겨울철에 베란다 같은 데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감자는 빛을 보면 독성 물질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빛을 피해서 키친타올로 감싸거나 구멍이 뚫린 비닐로 이렇게 감싸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냉장고에서 바로 버려야 될 물건, 음식 세 번째, 바로 음스입니다. 음식 쓰레기. 냉장고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보관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넣으면은 얼어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특히 냉동고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식물 자체가 세균이 엄청나죠. 거기에 냉동 상태에서 영하 20도까지 살아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에도 잘 번식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때 정확하게 깨끗하게 밀봉된 상태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 담고 이렇게 비닐로 묶다 보면 좀 튀잖아요. 물로 헹구지 않는데 그 상태로 들어가면은 겉에 묻어있는 이런 리스테리아균이 보관되어 있는 음식이나 얼음 같은 데에 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식중독 같은 것들을 유발하겠죠. 당연히 감염되면은 발열, 근육통, 피로감, 창란, 어지러움, 두통,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꽤나 독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밀크쉐이크 만드는 그 기계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돼가지고 3명이 사망, 3명이 입원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리스테리아균이 어디에 많이 있을 수 있냐면 얼음 틀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 틀을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하거나 좀 오래됐다 싶으시면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에다가 짱 박아 놓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게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반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랫동안 보관하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에서 그때 리스테리아균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이스크림도 좀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의외로 간을 망가뜨리고 간암의 원인이 되는 되게 강력한 독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곰팡이 피운 견과류. 오래 보관한 견과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균 때문에 그랬죠. 이 아플라톡신 균은 되게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간암의 원인이 되고, 이게 보통 냉장고에 있는 상태에서도, 특히 냉동실에서도 곰팡이균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땅콩이나 호두, 이런 견과류를 오랫동안 보관했을 때 냄새가 변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하얗게 뭐가 피었을 때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보통 습한 늦봄, 초여름, 장마철에 아플라톡신에 감염돼서 문제가 일어난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고, 가열하거나 끓여도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특히 중국 쪽에서는 사망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니까 이 된장 같은 거나 그리고 고추장 같은 데서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한 이런 견과류가 우리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봤거든요. 조화 같은 거나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건강 유지하시고 좀 건강 챙기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변화를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길어진 영상이었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What?